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SNS 서포터즈 여러분의 활동에 도움이 될 주요 시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여러분이 함께 뜻을 모아가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좋은 설명 부탁드리면서 오세훈 시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감동이었어요. 이 화창한 봄날, 초여름인가요 이제? 아마 굉장히 시간을 다른데 활용을 해도 정말 많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황금 같은 오후 시간을 내서 SNS 서포터스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시장으로서 정말 일할 맛이 난다, 힘이 펄펄 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아까 보니까 설명하는 가운데 서울을 움직인다 하는 표현이 나오던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이 자랑스러운 서울시를 만들어간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포터스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하려면 서울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서울시를 만들어 왔는지 그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해 두시면 아마 훨씬 더 서포터스 활동을 하는데 알찬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설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복잡한 시정,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의식주가 다 들어있는 서울시정을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시면 앞으로 활동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좀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거의 전부 다 서울 시민이시죠? 네. 아마 서울 시민으로서 그냥 시장한테 브리핑 받는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 제가 재선시장으로서 업무를 맡은 이 4년,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서울시의 모토입니다. 그전에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이 모토였는데 1기 때는, 2기 때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두 개의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하는 건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계가 사랑한다는 뜻은 이른바 도시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거고 투자자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후손들에게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뜻에서 이 두 가지 어구 속에 모든 비전을 담았는데, 오늘 준비된 내용은 시민 행복한 서울 부분이 앞에 부분이고요. 뒷부분, 강연의 뒷부분이 도시 경쟁력과 관련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서울부터 한번 보죠. 삶의 질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창의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창의 도시를 만든다, 문화도시를 만든다, 디자인 도시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그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두는 매력입니다. 민선 4기 때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목표로 해서 시정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력이라는 화두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다 어떤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나 할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생기고, 아마 매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즉
삶의 질이 올라가고 도시 경쟁력이 올라가는 도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총 매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은 개인적인 매력을 뭘로 만드세요? 개인이나 나라나 도시나 기업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바로 이 문화예술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5년 전에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 시민들은 이제 물처럼 공기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삶의 질도 올라가는 방법이지만 그것으로 도시 경쟁력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1,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운이 좋으면 한 번씩 당첨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긴 하지만 서울광장에서 매일 밤에 공연이 열렸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자주 못하는데 요즘에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볼만한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런 장면을 심심치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돈이죠. 지하철 타러 가면 언제부턴가 시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끼고 계세요? 네. 또 도시공간 곳곳을 갤러리처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하이솔 축제가 끝났는데 많이 참여하셨나요? 네, 많이 안 가셨군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스포츠 대회라든가 새로 만들어지는 시청 앞에 보존 본관동이 이제 대표 도서관이 됩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이 잔디밭에서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책을 빌려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문화 광장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컬처노믹스 혹은 디자이노믹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문화를 원천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벅스 가끔 가죠? 안 가요? 돈이 없군요. 그래요. 비싸죠? 커피 한 잔 먹으면 얼마 들어요? 그래요. 한 4, 5천 원 들죠,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얼마예요? 그렇죠. 한 2,500원에서 3,000원 하죠? 2,500원에서 3,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먹고 가끔 스타벅스나 카페벤에 가죠? 안 가요? 예. 뭐 여러분이 다 간다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목 좋은 곳은 다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차지하고 있죠. 스타벅스가 목 좋은 곳을 다 점령해버렸다. 전 세계 다방업계를 평정해버렸다. 네? 비결이 뭘까요? 생각해봤어요? 뭘 팝니까? 스타벅스에서 뭘 팔아서 이렇게 줄을 서서 가서 사갖고 들고 나와서 상표가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들고 걸어다녀요. 네? 문화, 자존심 다 맞는 얘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하는 독특한 감성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등장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4, 5천 원짜리 커피의 커피 원가, 커피 농가에 지불되는 커피 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600원? 너무 커요. 500원? 너무 커요. 50원. 1%입니다. 1%. 커피 농가가 가져가는 원가는, 커피 원두값은 1%. 99%의 부가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로부터 창출이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마 벌써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감성 가치, 문화, 느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파는 시대가 됐다.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테크아트의 합성어입니다. 기술은 똑같아요.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비슷한데 기왕이면 이걸 산다. 비싸게 가격을 매겨놔도 이걸 산다. 왜 이걸 사느냐? 뭘 돈 주고 사는 거야? 기능이 똑같다면 왜 이걸 사는 거야? 왜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여기 모범생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봅시다. 전자제품을 팔면서 선전을 해도, 가전제품을 팔면서 선전을 해도 이렇게 선전을 한다.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일본 도요다를 제치고 현대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겼다는 아주 기분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죠. 엔진이 바뀌었습니까? 바퀴가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 독특한 감성 가치를 파는 도시가 돼야 한다. 왜? 대한민국은 뭘 해서 먹고 살죠? 그렇죠. 수출. 역시 모범생입니다. 우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재료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데, 우리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60, 70년대에 뭐 팔았죠? 예, 가발, 신발, 와이셔츠.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발전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처음에 노동력을 팝니다. 싼 인건비로 열심히 밤새워서 만들어서 내다 팔죠. 돈이 좀 모였습니다. 8, 90년대에는 뭘 팔았습니까? 이른바 중화학공업이 시작이 됐죠. 자동차, 선박, 철강, 여러분 아시는 그런 제품들, 가전제품 이런 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약간은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죠. 자,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뭐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예, 이른바 이제 지식 기반 산업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몸이 고된 산업보다는 머리를 쓰는 산업 쪽으로 올라왔죠. 반도체, 휴대폰,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면서 손발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에서 기계가 그걸 대신해주는 산업에서 머리를 쓰는 산업으로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왼쪽 뇌네요. 좌뇌. 자, 21세기에 다음 세기에는 지금부터는 뭘 팔아야 고부가가치가 가능할까요? 이른바 우뇌형 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팔아야 됩니다. 상상력, 좌뇌가 판단력, 암기력, 분석력 이런 게 주요 기능이라면 우뇌는 상상력, 창의력, 감성, 그죠? 이쪽이 이성이라면 이쪽은 감성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려면, 비싸게 팔려면 필요한 가치들이죠. 자, 그래서 뭘 올리려고 노력한다? 나라 전체가? 브랜드를 올리려고. 브랜드를 올려야, 그죠? 브랜드를 올려야 비싸게 팔 수 있고 많이 팔 수 있죠.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누가 만든다? 서울시장인 저는 서울시가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눈 감고 프랑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상이 지나갑니까? 이미지가? 파리죠. 미국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뉴욕일 겁니다. 중국 떠올려 보세요. 아마 상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이죠. 중국이 상해는 아니죠. 상해는 중국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상해가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나라의 대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 나라의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이 그 나라가 생산해낸 내다 파는 물건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틀렸나요? 그래서 서울을 문화예술 쪽으로 중무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기능을 물론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도시 경쟁력을 올리는 툴이 된다. 뉴욕을 보면 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1년 동안 관광객이 몇 명 들어오느냐? 1,000만이 안 들어와요. 뉴욕은 가만히 앉아서도 4천만 명이 와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뮤지컬까지 보고 간다. 뉴욕에 가면 왠지 뮤지컬을 하나 봐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냥 빌딩밖에 없어요. 무슨 문화예술 중심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까? 가면? 랜드니. 이거는 좀 더 직접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한 탄광도시는 파낼 걸 다 파내가면 망해가죠. 인구가 줄면서 쇠락해갑니다. 문화시설물 몇 개 만들어 놓고 창출하는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도시까지 매겨 살립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진 경제적인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디자인 서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선거 치를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무슨 전시행정, 겉멋내기,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디자인 서울의 요체입니다. 기왕 만들 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느낌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여러분 잘 몰랐죠? 위에만 보고 다니시잖아요. 서울 시내에는 가판대가 한 3,000개 있었습니다. 이거를 다 바꿨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저항이 많았거든요. 노점상 말고 가판대라고 있습니다. 가판. 다 가지각색이었어요.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 진회색으로 색깔을 통일하고 디자인을 전부 통일을 했더니 서울 시내 전체가 품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는 평가를 듣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외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가 달라졌는데 도시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변화도 한 3년 내에 있었던 거죠. 한 3, 4년 내에. 서울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마치 역사성을 배제하고 새롭게 현대적으로 무슨 페인트 칠만 하는 걸로 오해들을 합니다마는 51개의 디자인 자산을 선정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서울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 2007년도에 세계 디자인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서울시를 2010 세계 디자인 도시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때까지도 사실은 서울시는 바뀐 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냥 열정과 계획과 그리고 비전만 갖고 있었습니다. 업선 조직을 만들어서 서울미대 학장님을 모셔다가 디자인 부시장을 시키고 뭐 이런 계획만 있었어요. 그 계획을 믿고 이런 타이틀을 줬어요. 열심히 4, 5년 뛰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작년에 유네스코가 서울을 디자인 창의 도시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이런 로고 가끔 보셨죠? 시내에서? 네. 큰 미천이 생긴 거죠. 이제 오늘 강연 말미에 관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울을 브랜드 마케팅 하는데 얼마나 큰 미천이 되는지 몰라요. 이미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용도의 브랜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매력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맑고 푸른 도시 이야기를 하죠. 도시의 생활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누구나 다 접하는 게 공기, 물, 그 다음에 녹지 면적. 그 중에서 한강과 지천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물하고 공기 얘기를 좀 하죠.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자, 한강이 왜 르네상스가 필요한가? 과거의 서울의 한강의 모습입니다. 양쪽에 88도로와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88도로와 강변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죠? 88도로 강변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한강은 1년에 몇 번씩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양쪽에 제방을 세웠습니다. 제방만 만들어 놓고 아까우니까 그 위에
차가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고속화 도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끼굴을 통해서 드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치수를 해야 되니까, 홍수가 나니까 양쪽에 콘크리트로 호안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제방 바깥을 제네지라고 하는데, 그 제네지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러분, 테임즈강, 세느강 다녀오신 분 있죠? 실제로 가보면 한강에 비하면 대천 수준입니다. 청계천보다 조금 커요. 아마 한강하고 청계천 중간 사이즈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강이 훨씬 더 수량도 풍부하고 그리고 멋진 강인데 왜 우리는 한강을 이렇게밖에 쓰지 못할까? 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되는 한강이라는 공간을 사유재산화해놨을까? 그리고 그것도 성냥갑 모양의 똑같은 아파트를 병풍처럼 둘러쳐놨을까? 참 가슴 아픈 이용 현황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한강을 바꾸겠다. 이른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계획이 됐습니다. 그 핵심 컨셉은 회복과 창조입니다. 회복은 뭘 회복하는 것이냐? 자연 생태계와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 창조는 그 생태계와 역사성이 회복된 공간에 문화예술 시설물들을 집어넣는 것. 이렇게 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에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걷어내고 이제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요즘에 88도로나 강변도로 타고 가시면서 건너편을 보십시오. 전부 초록으로 변했죠, 회색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그리고 역사성은 뭘 회복하는 것이냐? 원래 서울은 항구도시였습니다. 수변도시. 마포까지 배가 들어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물길이 닫혀있는 걸 다시 여는 겁니다. 이제 올해 말이면 경인아라뱃길이 만들어져서 글로 배가 들어오기 시작. 그 다음에 창조. 몇몇 교통이 좋은 곳,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 같은 곳에는 워터프론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한 백길이 열리게 되면 이제 청도나 상해 혹은 일본까지, 제주도나 서해안까지 서울에서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10월 달이면 경인 아라뱃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서해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배만 들어올 수 있지 배대 선착장이 없어요. 지금 서울시는. 기가 막혀. 여의도에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해갖고 예산이 다 깎였어요. 공사를 못해요. 중앙정부가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지금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생태계가 회복된다 그랬죠? 콘크리트 호환 블록을 걷어내고 자연 생태계로 바꾸기 시작했더니 그동안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어류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종류가 늘어나겠죠. 변화된 한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아마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 예술섬 프로젝트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일단락됩니다. 이게 뭐냐면 노들섬이라고 한강대교 건너가다가 중간에 있는 중지도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미 땅 매입이 끝났고 지금 보시는 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끝났습니다. 올 봄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싹 깎아버려서 올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부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쎄요, 아마 여기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가보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어떤 나라든 대표 도시에 랜드마크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보면 그 나라나 그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생각나는 그런 시설물을 말합니다. 아마 서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88도로를 타고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이 건축물을 볼 거고, 가서 아마 사진도 한번 찍겠죠. 그리고 가면서 또 보고 나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림 엽서 같은 데도 이 건축물이 등장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와 예술로 규정된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갈 시설물이다. 이런 목표하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입니다. 물론 공연장 시설이 태부적인, 그래서 매우 공연장을 잡기 힘든 문화예술단체들도 역시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물론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바로 그러한 컬처노믹스에 입각한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이다. 어쨌거나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대신할 건축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빛둥둥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밴디쇼를 와서 자기네들 돈 내고 한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백 개 나라에 생중계를 한다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시라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아시다시피 혼구멍이 났어요. 좀 이해가 좀 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 저녁 때도 9시 뉴스 보니까 이게 잠깐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비싸게 이용이 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서울시가 예산으로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런 걸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민투 사업. 민간 사업자가 약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 만드는데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25년 동안을 이용하고 그 뒤에 서울시에 이 시설을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25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했으면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조건을 건 게 이 시설물의 약 50% 정도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주말에 지금 몇만 명씩 가십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입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컨벤션 시설들, 이렇게 대형 회의장이라든가 이제 전시장 이런 데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이 돼도 그거야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걸 회수해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고 50% 이상의 공간이 공개된다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비판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세금을 흘리는 거는 맞잖아요. 어쨌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생겼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비등합니다. 하여튼 이런 수익 구조나 투자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SH공사라고 하는 산하단체를 통해서 30%를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투자한 게 있어야 가격도 낮게 유지시키고 일반 공중이 50% 이용하는 것도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서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는 한강에 당분간 노들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결정판입니다. 아까 성냥갑 병풍아파트의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꿔볼까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거냐. 재건축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지은 지 30년 되면 새로 짓겠다는 조합을 결성해서 새로 짓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요. 서울시.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용적률 아세요? 네,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을 좀 이렇게 슬림하게 위로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대신 땅을 한 30% 그 주민들로부터 받아내서 그 공간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원화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성수지역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촌지역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미군 기지 자리거든요. 여기 나가면 이제 2016년부터 공원이 되죠. 이렇게 주거가 만들어지고 통경축, 조망축이 만들어져서 그 앞에 받아낸 땅을 시민들의 공용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의도 같으면 좀 더 많은 공간, 한 40%를 받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서고 뒷부분에 주택이 들어가면서 여기 학교나 공공공간이 들어가고 이 앞부분은 전부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선착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합정지구. 여기가 홍대 앞이거든요. 홍대까지 녹지 면적이 이어지고 여기가 당일리 발전소, 절두산 성지. 그러니까 역사와 녹지 공간, 문화가 어우러진 저층 형태의 녹지 면적이 만들어집니다. 강변도로가 가다가 지하로 들어갔네요. 그만큼 녹지 면적이 넓어지겠죠. 88도로를 이렇게 가장대로 뺀다든가 해가지고 강변도로를 이렇게 씁니다. 몇 개의 예시를 본 건데 지금 5군데가 진행이 됩니다. 뚝섬이 가장 빨리 나가고 있고 여의도는 처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40%를 내놓으라니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분들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윈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5개가 지금 먼저 진행되고 있고 5개가 좀 늦게 진행이 됩니다. 10군데만 바꿔놓으면 한강의 레이아웃이 다 바뀌는 거죠. 이것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골격입니다. 원래 한강 르네상스는 한 15년짜리 중장기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1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용하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나 반포 한강공원, 뚝섬, 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 주말에 가면 굉장히 많이들 즐겁게 이용하시는데 자전거들도 타시고 이런 것이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태고 이제 2단계, 3단계는 방금 전에 보신 노들섬 예술섬 프로젝트나 지금 보신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이 슬슬 이제 완성이 돼가면서 큰 틀에서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아까 공기, 물 얘기를 했는데요. 녹지 면적이 어느 도시든 삶의 질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녹지 면적이 100만 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각지에서 오셨을 텐데 성북구, 강북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북서울 꿈의 숲 아마 이용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중랑구의 캠핑숲, 양천구의 서서울 호수공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한번 가보세요. 주말. 내일이라도 가보세요. 아, 우리나라 공원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 잘 안 가보시죠? 한번 가보세요. 서포터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가보세요. 정말 손해 안 봅니다. 속내샘 치고 한번 가보세요. 많은 느낌이 올 겁니다. 도봉구 창포원 얼마 전에 아이리스가 아주 만개했었는데 저 지난주까지만 하고 도로와 인도 사이에 띠녹지가 생겨나는 거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난 4년 동안 녹지 면적을 100만 평을 늘렸어요. 서울시내 공기가 많이 달라진 거 느끼세요? 아니요. 아마 와이셔츠나 흰옷 입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입으면 여기가 새까맸었죠. 수치를 보면 아십니다. 2006년도, 7년도에 60조, 이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인데요. 작년에 40대까지 떨어져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제주도나 백령도의 미세먼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제주도, 백령도. 짐작이 가요? 43에서 45 정도 됩니다. 요즘에 시내버스에 이제 제주도 같은 대기지를 만듭니다 하고 써놓고 다니는 거 보신 기억 나세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게 합시다. 기억나세요? 그 말이 뻥이 아닙니다.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서울 시내에는 약 7,000대의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2,000대의 마을버스가 있고요. 또 2,000대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약 10,000대, 11,000대 정도가 다니는데 이 버스들이 전부 경유 엔진이었어요. 경유 엔진은
몇 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버스 출발할 때 뒤에서 시꺼먼 매연 확 나오면서 출발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시내버스가 지금 서울 시내에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뭘로 바뀌었죠?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CNG 엔진으로 바꾸면 미세먼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7,000대를 다 바꿨습니다. 작년 말까지. 마을버스 2,000대 중에 1,000대를 바꿨습니다. 관광버스 2,000대는 올해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으로 2, 3년 내에 제주도의 대기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이제 마을버스와 관광버스가 다 바뀌고, 지금까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RV 차량이라고 그러죠. 봉고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들도 전부 경유 엔진입니다. 여기에 DPF라고 매연 저감 장치를 다 붙이도록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간선도로에 물 청소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녹지 면적 100만 평 늘렸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서울의 대기질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질이 바뀐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변했죠. 대표적인 게 거리에 카페에 그 야외 테이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 가면 우리는 왜 전부 안에만 들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생활상의 변화가 바로 이 공기, 대기질의 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서울 시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3년 정도 늘어난다.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면서 제주도 공기같이 되면 수명이 늘어난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이제 공기죠. 물, 술물 안 마시죠? 안 믿죠? 정수기를 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예요? 샘물이라고 그래서 파는 거, 그거 사서 드시죠? 수돗물 그냥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우, 저기 계시네. 많으시네. 정수기 안 달고 드세요? 야, 굉장히 그 서울시의 수돗물 질을 믿고 계시네요. 그죠? 서울시의 수돗물 질이요, 수돗물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라 외국의 객관적인 기관이 평가할 때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9점. A급이에요. 우리가 못 믿는 건 뭔가요? 파이프 그러시네, 파이프. 수도 급수 관을 못 믿는 거죠. 정수장에서 집 앞에까지 오는 급수관 90%를 바꿨거든요. 새 걸로. 자, 그러면 뭘 못 믿는 거죠? 집안의 옥내 급수관을 사실은 못 믿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집에 대형 물탱크 있죠?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기사 보셨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서 물을 가둬뒀다가 먹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탱크들, 물탱크들 바꾸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물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계획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수돗물 질은 좋다. 관에 문제가 있는데 그 관만 바꾸면, 실내 급수관도 바꾸는 걸 서울시가 도와드리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소형주택의 경우에만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급수관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 다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벽을 뜯어내는 게 아니고,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고압 모래를 안에 뿜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을 갈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폭시라는 걸 쏘면 싹 코팅이 됩니다. 안에. 그러면서 실내 옥내 배수관, 급수관도 싹 바뀝니다. 그 평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평 이하의 집은 서울시에서 보조금까지 나갑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120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자, 세 번째로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120 다 아세요? 네. 역시 시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민원전화 시스템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짜증내지 않고 몇 분 내에 이게 원칙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실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전 세계에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전화민원 시스템은 없다고 서울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천만상상화 시스템 아세요? 네.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정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셔서 채택회의를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채택됐던 아이디어들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요즘에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끼리 토론을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당신 아이디어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있다.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시장이 참석한 서울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계십니다. 5년 전에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포션이 18%였는데 올해 현재 28%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형 복지를 지속 가능한 그물망 복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배려 대상들이죠.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이 배려를 해야 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나무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쭉 봐주시고요. 여성을 위해서는 여행 프로젝트, 여성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여행 프로젝트도 그 밑에 수십 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십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난한 시민들을 위해서 희망 드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위해서 9988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라고 9988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9988 프로젝트 밑에 또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제목만 봐주시고요. 방금 전에 배려 대상별 복지 프로젝트였다면 이거는 영역별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 없던 시프트라고 하는 장기 전세주택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물량이 나올 때마다 수십 대 1을 기록한다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모토하에 제공되는 지난 4년 동안 한 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죠. 이제 앞으로 2014년까지 한 3만 가구 정도가 더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보육과 관련돼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인기가 좋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 수준을 올리고 이용료는 내렸습니다. 인기가 좋죠. 건강복지, 교육복지, 문화복지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별로 영역별로 촘촘히 그물망처럼 짜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복지인데 그 체계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많은 복지 정책을 다 설명드리기가 오늘 시간 관계상 쉽지가 않아서 두세 개의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형 복지의 철학과 비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가장 좋은 정책 상품 중에 하나가 희망 플러스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알고 계시죠. 희망 플러스가 뭐냐?
이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아마 그 큰 틀에서의 철학이나 큰 틀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부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어느 정도 가난하냐 하면 월 평균 총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43만 원이 안 되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기준으로 143만 원이 채 안 되면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분류가 되면 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계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뭐 의료, 교육, 주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에게, 가정에게 5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을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안 한다기보다도 못합니다. 못해. 왜 못하죠? 계산을 해보면 손해니까 못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143만 원 이하라 해야 되는데 50만 원을 더 벌어서 이 기준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죠? 그러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받던 보조금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느 바보가 일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아주 결심이 굳거나 아주 자립심이 강한 사람 외에는 그냥 그 상태에 안주시켜버리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겠죠?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똑같은 복지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분들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비법이 있을까요? 희망 플러스 통장이 그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뭐 노숙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 20만 원씩 내가 36개월, 3년 동안 저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서울시가 매달 똑같은 액수를 서울시 예산으로 절반,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절반, 반반씩 모아서 똑같은 액수를 매달 구입해 줍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달 20만 원씩 36개월이면 본인이 불입하는 게 얼마 나오죠? 예, 720. 또 서울시와 자선단체가 10만 원씩 불입해 주는 게 합하면 720. 합산하면 1440. 그거에 금융기관에 3년 동안 이자까지 합하면 약 1900만 원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을 100가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98가구가 조립을 했는데 이 19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월세집에서 전세로 바꾸든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어디서 변통을 해가지고 동네 어귀에 김밥 코너나 샌드위치 코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창업을 했어요. 이게 가능성이 보여서 매년 10,000가구씩 늘렸습니다. 지금 4년 차 됐는데요. 올해 현재 3만 가구가 이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자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기간이 좀 더 길고 액수가 좀 작습니다. 아이들 상급 학교 진학할 때 학자금 용도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도 베껴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성공이냐? 이 3만 가구, 서울시만 해도 3만 가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강연하느라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눈동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색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지하게 희망찬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무엇이 이들을 바꾸는가? 목표와 희망입니다. 나도 3년만 고생하면 전셋집으로 갈 수 있어. 나도 김밥 코너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내 힘으로 사는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 편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본 게 처음이다. 통장에 돈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희망의 인문학 코스라고 하는 걸 병행합니다. 이분들에게 문학이나 철학을 강의하면 전부 졸고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수료율이 75%. 이 과정을 미리 수료하게 되면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에 가입될 확률이 높아져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3, 4대 1 정도 됩니다. (3만) 가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계산을 대충 해보면 나올 텐데 작년에 3만 가구 혜택을 주는데 서울시 예산이 220억 들어갔습니다. 220억. 220억 들여서 3만 가구에 큰 희망과 행복을 주고 인생관 자체가 바뀌고 잘하면 그 중에 10분의 1만 자립을 해도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매달 들어가니까 비용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220억 투자할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우스타트라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시설보호 아동들 방과 후에 학원에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보습학원도 가고 피아노, 발레, 태권도 학원도 갑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동네 학원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싸게, 서울시가 일부 대고 싸게 교육시켜주기로. 아이들 성적이 많이 뛰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몇 억이면 됩니다. 연간. 디딤돌 사업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용 기술이 있는 분은 미용 기술로, 빵집 아저씨는 빵으로, 짜장면집 아저씨는 짜장면으로 나눔의 정신을 복지정책에 같이 섞어 넣는 겁니다. 음악 영재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A 시스템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주는 있는데, 재능은 있는데 질이 가난하다. 작년에 얘가 한국일보 콩쿠르에서 1등 한 애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아마 재능이 사장됐을지도 몰라요. 많은 대학생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자원봉사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0,000명. 갈수록 늘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동행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어요? 저기 두 학생이 저쪽에도 있고. 고마워요. 정말 우리 사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몇 개 보여드렸는데 왜 몇 개 보여드렸느냐? 바로 이 서울형 복지의 철학, 그 체계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첫째, 자립형 복지입니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의 정신을 키워주는 복지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겠다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과잉 복지입니다. 많이 필요한 분께는 많이, 조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입니다. 세 번째, 예방복지입니다. 장래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아까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꿈나래 통장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은 100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생겨난다면 그분들께 들어갈 비용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그 비용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다. 예방복지. 그리고 참여복지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 정신을 복지정책에 함께 디자인에 넣어서 세금만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하는 복지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복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립복지, 맞춤복지, 예방복지, 참여복지가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만들어 왔던 복지체계다. 아까 보셨던 꿈나무 프로젝트나 9988 프로젝트나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희망드림 프로젝트, 여성 행복도시 프로젝트도
다 이 네 가지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게 서울형 복지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진정한 복지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조 단위의 예산이 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하나하나 들으면 정말 주옥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런데 중소기업성자금 1조, 또 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기업을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지금 보시는 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다 제목만 적어놨지만 이런 것들이 서울형 복지와 어우러지면서 서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 그리고 삶의 질을 만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시의 복지 체계라면, 자, 이제 무상급식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봐오셨던, 지난 1년 동안 많이 봐오셨던 기사들일 겁니다. 시의회와의 충돌을 다룬 기사 제목입니다.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알아, 쟁점이 뭔지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속속들이 다 알기가 쉽지 않아서 복잡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되 저소득층에게만 주자는 겁니다. 처음에 제 입장은 30%까지였습니다. 하위부터 시작해서 제일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한 3분의 1 정도만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뭐 시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고, 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다, 내년에 중학교 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까지 다 주자는 게, 소득과 무관하게 주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 첫 번째, 지금 결식학 아동은 이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현장에 밥 굶는 학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방학이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습니다. 거의 1년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 학교에 안 가는 날 속절없이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결식아동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서울 같으면 몇백억을 별도로 마련해서 먹여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밥 굶는 아이는 학교에 없다. 서울시가 제일 잘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동네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우처를 내면 구분이 되잖아요. 싫은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도록. 충전시켜주기도 좋죠. 이미 서울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밥 굶는 아이는 없다. 근데 무상급식은 난데없이 뭐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비용을 그동안에는 부모님들의 통장에서 매달 5만 원씩 뽑아가던 것을 교육청과 정부가 그 돈을 대신 내주는 게 무상급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가 낙인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요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주의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무상급식 받을 사람 손들어. 이러는 바람에 아이들이 신분이 노출이 돼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차라리 다 주자. 구분 없이. 이게 처음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시작한 논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복지 전산망과 교육 전산망이 연계가 돼서 부모님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하면 모든 게 분류가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낙인감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부분적으로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낙인감 문제를 논거로 말하는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토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대화를 해보거나 서베이를 해보면 학교 현장의 니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도 몹쓸 범죄나 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우선순위가 CCTV 많이 만들고 학교 보안관 늘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방과 후에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 비용이 든다. 그러니 방과 후에도 좀 붙들어 앉혀놓고 학교 교육만 받고도 상급학교 갈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오래된 학교와 신설 학교의 시설이 너무 편차가 크다. 균질화해달라. 세 번째.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무상급식도 해주면 좋겠다. 네 번째. 좋아요. 재원이나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다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희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 비용을 기억해 두십시오. 초등학생 전부 무상급식 하는데 연간 2,500억 듭니다. 중학교 1,500억 듭니다. 합하면 4,000원. 근데 왜 플러스 알파라고 해놨느냐? 아시다시피 올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거 연말 기준이거든요. 작년. 아마 올해나 내년은 기준으로 하면 5,000원 깎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비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까 18%에서 5년 동안 28%까지 늘었죠. 아까 3만 가구의 인생을 바꾸는데 얼마 든다 그랬죠? 220억. 이 중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해주는 걸로 치고 4, 5천억 중에서 절반 빼서 그 위에 계층 줄 돈 빼면 한 2천억에서 2,500억 나오겠네요. 그러면 몇만 가구가 인생이 달라집니까? 언뜻 계산해도 한 20만 가구 되겠네요.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는 게 바람직하나? 판단은 각자 하십시오. 더군다나 이걸 보면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6조 4천억입니다. 올해. 연간. 근데 이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교사 인건비입니다.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80% 이상. 뭔가 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교육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예산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4천억을 밥값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 올여름에 애들 에어컨이나 틀어주겠어요?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비 쓸 수 있겠어요?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못 고칩니다. 셋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국민소득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 연간 1인당 2만 달러. 이 나라는 5만 달러. 그리고 이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서울시보다 작아요. 조세 부담률 한번 보시죠. 국민 부담률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 영국, 일본도 전면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 피그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앞자를 따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알파벳 맨 앞에를 따서 피그스 국가라고 합니다.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이 나라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쓰러지면 유럽 전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EU 나라들이 잔뜩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한꺼번에 3단계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무상의료, 실업, 연금 정책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나라의 간접세 비율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얼마죠? 몇 퍼센트죠? 네, 아시다시피 10%입니다. 이 나라는 부가세가 20% 넘네요. 그죠? 부가세가 10% 오르면 물가도 정확히 10%가 뛰겠네요. 그죠? 물가가 10% 정도 뛰면 어떤 분들이 고통스럽나요? 부자인가요? 가난한 분인가요? 네, 저소득층일수록 물가가 뛰면 고통이 크겠죠? 서민정당이 펼 정책인가요? 지금 여기는 간접세인 부가세만 예를 들어놨습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아예 복잡하니까 소득 구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뺐어요.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써야 되는 나라예요. 아까 그 나라들과는 다르죠? 통일 뒤에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북한의 동포가 숫자가 한 2,500만 되죠? 통일되고 나서 우리는 복지 혜택을 보고 북한에는 안 줄 건가요? 아니면 B급 복지만 해줄 건가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지금 복지 혜택을 늘려놓으면 똑같은 혜택을 나중에 감당할 자신이 있나요? 적어도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모를까? 그죠?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참작은 해야 되겠죠. 이걸 보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프가 아니라 일본 그래프거든요. 생산 잠재력 곡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명이 벌어서 3명을 부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3명이 벌어서 7명을 부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힘들까요? 당연히 3명이 벌어서 7명 벌어먹이려면 힘들겠죠. 무슨 얘기냐?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활력이 떨어져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겠죠? 그걸 가지고 그린 그래프인데 보세요.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일본은? 이미 13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가파르게 떨어지네요. 그죠? 일본이 힘든 이유를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일본의 신용등급이 무디스사, 스탠다드&푸어스사가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거 아세요? 한 달 뒤에 무디스는 또 한 단계 내렸습니다. 2단계 떨어진 거 아세요, 올해? 지진 전입니다. 지진 때문이 아니에요. 지진 나기 전에 2단계 떨어졌어요, 일본이. 그 천하의 일본이. 근데요, 일본은 이래도 먹고 살아요. 그동안 벌어놓은 게 무지하게 많아요. 전 세계에 깔아둔 채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자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일본은. 안 망해요. 굳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선 한번 보세요. 가파르게 떨어지죠? 몇 년도예요?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9년.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는 후하게 보는 경제학자들의 곡선이래요. 박하게 보는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5년 남았다고 본대요. 누구 말이 맞을지 전 모르겠어요.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좀 더 운이 좋아서 15년이 갈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10년 뒤부터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도 국민소득이 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때요? 지금 막 나눠주면서 여기서 와글와글 하면 여기 나눠주고 우리도 좋아 그러면 여기도 나눠주고 그런 정치 쉽습니다. 내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걷어서 쓰는데 굳이 인색하게 볼 필요가 있나요?
정치인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우울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아지는 얘기 좀 할게요.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졌네. 자,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기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얘기 듣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몇인지 아세요? 전 세계.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한 달 전에. 그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IMD라고 하는 매년 발표하는 수치, 발표하는 공인기관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2위, 역대 최고에 올랐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서 한 달 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봤죠.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순위는 현재 9위입니다. 몇 년 전에 27위에서 20위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어느 한 기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일본에서 발표한 순위인데 서울을 8위로 봐줬습니다. 정말 고맙죠. 요거는 컨벤션이라고 해서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실적으로 말하자면 관광산업의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7위까지 올랐다가 9위로 떨어졌어요. 우리 라이벌 도시들은 금융 경쟁력으로 경쟁을 합니다. 이 기관은 1년에 2번씩 발표하는데요. 50위에서 조금 올라서 지금 1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방금 전에 보신 이 그래프들은 중국의 사회과학원, 일본의 모리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AT컨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시티뱅크, 제인그룹이라고 하는 영국의 컨설팅 그룹, 뭐 이런 데서, 시티뱅크 얘기했죠. 이런 국제적인 기관들이 순위를 매긴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의 지수를 놓고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해서 매년 발표를 하거나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수치를 보신 겁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에서 설명한 많은 요소들이 다 이 평가의 요소들을 미리 말씀을 드린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계가 살아가는 서울에서 이제 관광 얘기가 남았습니다. 관광 얘기 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투자하기 좋은 서울. 뭐 보면 압니다. 이 순위가 올라간 비결을 지금 몇 개로 나눠서 보고 있는 겁니다. 순위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에게 잘해주면 순위가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한테 잘해주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상사 주재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 활력이 되는 거죠. 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학교가 중요해요. 더 화이트 스쿨이나 덜위치라고 하는 외국계 학교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냥 유치되는 게 아니라 땅을 대주고 건물을 짓고 들어오도록 해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땅값, 집값이 비싸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연남동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설해마을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천동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동네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이 명예동장이에요. 그 나라 사람 말로 신청을 하면 그 나라 말로 서식을 만들어서 필요한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감동이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서울은 외국인인 당신을 이렇게 배려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 아플 때 제일 서럽죠. 병원에 갔을 때 말 통하게 해주는 겁니다.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배치해서. 외국에서 들어와서 집 구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어디 가서 집을 구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럴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통하는 글로벌 공인중개사를 한 50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 전에 머리 빗대 모습이네.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 격려 같아 보이죠? 막 시끄러운 게. 이게 상암 무장인데요.
상암구장에 까뜩 사람이 참 한 6만 명 돼요. 6만 명. 방금 전에 저기 6만 명이 야유한 겁니다. 저는. 연설이 들리지 않을 정도 막 뭘 부르고 야유한 거예요. 왜 처음에 연설하면서는 저는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설을 하다 보니까 내 연설이 자꾸 묻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유더라고, 야유.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유, 이거 뭐 막 생략이 돼가지고 다 죽어버렸네. 그냥 설명할게요. 그 그림은 없나, 어디? 왜 이게 다 생략이 돼버렸네. 시간 없다고 다 잘라버리는 모양인데. 맨유 게임 할 때 자막 흐르는 거 아세요? 그 벽에 그 광고. 예. 비지트 코리아 디스카바 서울. 이게 쭉 흘러가는 거 아세요? 그게 서울시 홍보 광고 중에 가장 성공한 광고 케이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아직 성공하기 전에 FC 서울을 놔두고 이제 맨유를 지원하냐 이 야유였던 거예요. 여하튼 지금도 이것 때문에 오 시장이 홍보 좋아한다는 욕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제 홍보가 아니고 해외에 서울시를 홍보한 예산을 많이 썼던 겁니다. 뒤에 나오나 이게? 이게 뭐 엉망이 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서울을 해외에 알려야 관광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서베이를 해봤더니 절반이 서울을 몰라서 못 온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해외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마케팅 중에 이 메뉴를 통한 브랜드 마케팅이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이었더라. 그래서 네. 네, 달려주세요. 좋아요. 이게 홈아웃 배곡골이 전 세계 방영이 많이 됐던 그 볼인데요. 여기 보여요? 네, 비지트 코리아 디스커버 서울. 이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제 글이 올라오면 야 저런 광고 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 잘했다 진짜 자랑스럽다 뭐 그러면서 6만 명의 야유를 받았던 광고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는 스토리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 많이 왔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이게 대박이 났던 UCC 광고입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거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Ready for your magical moment. So, 어느 그룹들이 등장했나요? surprises never end. 네, 소녀시대 또 몇 개 있었는데 동방신기 또 숨은 그림 찾기 이게 대박이 났던 광고입니다. 저 친구들이 무료로 도와줬어요. 서울시 홍보하는 거. 이건 무슨 드라마였어요? 네, 작년에 이맘때였나요? 네. 기억나세요? 스토리 전개와 무관하게 서울시 시티 투어 버스가 자꾸 등장합니다. 물론 핵폭탄도 여기다 장착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런 장면은 스토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지나가요. 이게 수십 번 지나가서 드라마에서. 이런 걸 무슨 광고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드라마에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시리즈를 다 끝날 때까지 보면서도 서울시에 가볼 만한 관광 포인트가 몇 군데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고 보셨겠지만 수십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집어넣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장소에 일본 관광객들이 지금도 온다는 거예요. 헬로우 스트레인저라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태국에서 작년에 대박났던 영화입니다. 서울에서 올 로케이션을 했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봤답니다. 요즘에 원래 서울시에는 중국 관광객과 일본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요즘에 태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셨어요? 서울에 호텔이 부족해서 저기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자고 서울로 관광하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다. 기사 보셨어요? 이런 기사는 보셨어요? 서울이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1위를 3년째 하고 있다는 기사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보신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관광이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에 일자리 창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 GDP의 몇 퍼센트를 관광산업과 그 연관산업이 창출할 것 같아요? 우리 라이벌 도시들 기준으로 관광산업과 그 연관산업이 창출하는 GDP가 도시 GDP의 약 20%가 됩니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1년에 얼마 쓰고 가는지 혹시 아세요? 무려 13조 원을 쓰고 갑니다. 요 앞에 두타, 네? 두타에 가면 중국말, 일본말 많이 들리는 거 알고 계세요? 지나가면서 떠드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한국말이 잘 안 들려요. 엄청나게 돈을 쓰고 갑니다. 돈 쓰고 가는 건 중국 관광객이 훨씬 많이 쓰고 갑니다. 숫자는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알뜰 관광을 합니다. 잠은 찜질방에서 자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 명동에서 화장품 사고 두타에 와서 옷 사가지고 갑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싹쓸이 쇼핑을 해가지고 갑니다. 지식기반 산업은요, 매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은 매출이 늘면 고스란히 일자리가 늡니다. 왜? 사람이 하잖아요. 이게 기분 좋으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의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사가 아니라 뉴욕 타임즈 기사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도쿄를 입고 서울로 가라. 이거 아세요? CNN에서 며칠 전에 CNN.com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인 이유 50가지라는 제목 하에 50가지를 골랐습니다. 지금도 떠 있어요.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래요. 이거 서울시가 주문 생산한 기사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네들이 이렇게 썼어요. 감동이죠. 자세히 보세요. 재밌는 거 많아요.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심층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우리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서울의 재미거리들을 기가 막히게 팔해가지고 취재를 잘 해서 썼어요. 그 중에 제 눈에는 이게 제일 크게 들어와요, 이거. (120) 다산 콜센터. 또 뭐 있나요? 요 4등. 달빛 무지개 군수. 또 뭐 있나? 또 있는데. 하여튼 하나하나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잘 깊숙이 들여다보고 썼던 기사입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으시라고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9위까지 왔습니다. 저는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서울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역사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만들어갑니다. 다음 목표, 5위입니다. 5위. 지금까지보다 27위에서 9위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훨씬 험하고 멉니다. 제가 재선시장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5위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취임했습니다. 5위 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선거로 뽑히는 사람은 가끔 뻥도 치고 그러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달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달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더니 2014년까지 5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20위를 4년 동안 올린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죠. 해본 사람은요, 방법이 달라요. 할 겁니다. 5위 되려면 어느 정도 좀 되냐면, 아까 그 몇 개 기관들, 순위 아까 보셨잖아요. 그 평가하는 몇 개 기관들이 다 똑같아요. 1등부터 4등이.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파리, 4위 동경입니다. 그리고 5위가 되려면 이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삶의 질은 아직도 많이 낮습니다. 아까 제가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으로 설명을 했죠. 도시 경쟁력 순위에는 삶의 질도 하나에 포함은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삶의 질은 아직도 80위권입니다. 서울시. 근데 위안이 좀 되는 것은 아까 말한 도시 경쟁력 지수 1위부터 4등도 전부 삶의 질로는 3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질 지수는 유럽의 인구 한 30만 내지 50만 정도 규모의 전원도시들이 전부 삶의 질은 높게 나옵니다. 무슨 뭐 비엔나니 뭐 이런 조그만 도시들 있죠, 유럽에. 그런 도시들은 삶의 질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녹지 면적 넓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생활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도시들이죠. 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말한 1위부터 4등까지 도시는 대부분 삶의 질로 보면 30위에서 50위 사이에 분포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도 한 50위나 30위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면 거의 이제 국제적인 기준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력 지수로 볼 때는 최소한 5위를 만드는 게 앞으로 3년 내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고마웠습니다 하는 말씀을 처음에 모두에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정말 빈자리 없이 가득 메워주실 정도로 우리 서포터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으면 네. 많은 내용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모신 자리라서 더 열의를 갖고 길게 설명을 시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그동안 서울시정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시면은요,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 직원분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손 크게 잠시만요. 저쪽 예, 마이크 잡으셨어요? 예. 성함하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강연을 이렇게 긴 시간 보통 인사말만 하시고 워낙 일정이 없으셔서 가시는 걸로만 뵀었는데 오랜 긴 시간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정보화협회 대외협력국 맡고 있는 한진외자입니다. 그 디자인 서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광과 관련해서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 있는 좀 아쉬움, 두 가지 팩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서울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됐는데 대부분의 그 표지물들, 가로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내물들, 제가 지금 여기 동대문 디자인 파크에 관련된 인쇄물까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디자인은 뛰어난 반면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든 분량이 너무 많고 제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99세, 9988까지 이 정보를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그런 좀 아쉬움이 그래서 예쁘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원래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충분한 정보를 쉽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 유입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좋은 면도 있는데 한 가지 나쁜 점은 중국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백화점에서 해외 명품을 사는 거죠. 뭐 구찌부터 프라다까지. 얼마 전에 팬디도 세비 등록되면서 패션쇼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또 하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광화문이나 강남에서 커피를 마실 때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다.
스타벅스의 커피는 대기업의 자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서울 시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활동 기반, 산업 활동 기반을 역으로 뺏기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해안을 발휘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3개 받고 답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까요? 또 여기 안녕하십니까. 중계동에서 온 올해 41살의 유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소가 홀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70년대를 살았지만 저희 오빠, 남편 혹은 그 세대들이 이 직장을 제대로 잡고 살기에는 문제가 많은 시대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남편이지만 품어서 살면서 어떤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현재 궁합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통장 확인하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저쪽 끝에 서 계신 분 아까부터 손을 들으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가자동에서 온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방금 여기 와갖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으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중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거니까 어떤 내용을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SNS는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달라고 많이 RT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3개 답변 드리고 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처음에 첫 질문하신 분은 디자인과 관련해서 글자가 너무 작다는 말씀. 어디에 쓰인 글자를 혹시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인쇄물이요? 글쎄요, 인쇄물은 어떤 인쇄물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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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 아마 욕심이 좀 많아서 내용을 많이 늘려다 보니까 아마 X가 좀 글자가 좀 작아진 모양인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경우에 따라서 다 좀 다르긴 할 것 같네요. 그죠? 참조하겠고요. 정작 관심이 있었던 질문은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빛이 드는 데도 있지만 관광객이 아무리 늘어나도 오히려 그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에 혜택이 좀 고루고루 미치도록 정책을 펴달라 하는 취지의 당부이신 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러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비율로 보면 거의 99%가 서울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약 88%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제에 활력을 주려면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줘야 서울의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시간 관계상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원하는 대책을 또 말씀드리면 한 20-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른바
하이서울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지원받는 게 있고요. 아까 언뜻 나갔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약 1조 원 정도가 매년 풀리게 됩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이른바 신용보증이라고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어려운 기업들을 돕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켓 론을 비롯해가지고 그 왜 고리대금 해가지고서 굉장히 낭패 보는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리로 돈을 융통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시장, 옛날에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던 전통시장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보증을 서고 금융을 해서 돈을 융통시켜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그 R&D를 비롯해서 연구개발비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인 기업, 청년 창업을 비롯해가지고 그 처음에 자본이 없어서 아이디어는 좋고 경험도 갖추고 계시는데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창업 지원,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여러분이 위치하신 이 동대문 패션센터에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그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방을 여러 개 나눠서 제공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들어와서 1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서울시의 지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처음에 영세기업들이 그렇게 힘들거든요. 외국에 진출할 때 브랜드가 약해서 힘드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하이서울 브랜드를 쓰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상품 설명회, 수출 설명회 같은 거를 서울시가 함께 나가서 해주는 시스템이 이른바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가파르게 들고 있습니다. 아까 1조라고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7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시스템을 정보를 많이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서포터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모두의 여러분 활동을 위해서 제공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수시로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이메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락이 갈 겁니다.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갈무리 하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도 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아까 소개된 것처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그 넓은 뜻을 이해하면 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이나 이런 계층에게 어떤 그 컨셉의 복지 혜택을 드리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막상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준을 두고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법령으로 혹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숫자가 많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혼 가정의 경우에는 편부모, 아까 홀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드셨는데 형식적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가 되어 있다. 그 예를 하나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도와드리는 게 정말 필요한 복지정책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의 그런 건의였습니다. 서울시가 천만 도시에서 그걸 촘촘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물망처럼 정말 물샐 틈 없이 복지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점차 그 그물망이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미처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서울 그물망 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몇십 명으로 시작하고 몇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컨셉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 무슨 혜택을 받을지 내가 몰라요. 잘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가난한 분들일수록 그런 정보에서조차도 소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서 찾아먹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 그 그물망 복지센터에 연락을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그분의 상황을 쭉 정리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분께는 이런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 법령상, 우리 제도상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물망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그물망 복지센터가 자치구의 복지 담당 파트나 공무원만 믿을 게 아니라 이런 그물망 복지센터 같은 걸 적어도 권역별로 하나씩 둬서 한 5개 자치구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대충 급한 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처한 상황을 듣고 이 가족에게는 맞춤형으로 아까 제가 맞춤형 복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시스템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 이제 말하자면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좀 혜택을 고루고루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 혜택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사각지대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호울 좋은 이름으로 먹고 살만한 계층, 중산층 이상에게 자꾸 뭔가를 나누어줘야 좋은 복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가슴 아픈 얘기들을 다 생략을 했는데 정말 도움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SNS 중에 어떤 거에 제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트위터도 계정만 만들어 놓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보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꼭 그 계정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들어가서 트위터 세상에서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오늘의 이슈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제 민심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파악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은 이제 블로그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위터 하는 분들 이렇게 쭉 한 몇 달을 지켜보니까 무지하게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 중에는 거의 이 정치인은 하루 종일 트위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뭘 해도 트위터를 의식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서는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말이라면 혹시 몰라도 정말 평일에는 한 2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일정들이. 정말 어떤 날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막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트위터를 하게 되면 저는 성격상 좀 뭘 하면 이렇게 뭘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트위터는 단문 위주잖아요. 근데 블로그 글은 찾아갈 수는 없지만 길게 쓰면서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참 말을 빨리 하는 걸 느끼셨을 텐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말을 많이 빨리 했습니다. 근데 정책 하나를 설명하는데 몇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짧게 설명하면 오해만 생기고요. 그래갖고 봉변을 최근에 많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한 오해를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이거 SNS를 이용을 해서 짧게 무슨 감상 비평식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긴 호흡의 문장을 써서 많이 못 보시더라도 블로그 글을 써서 차라리 전달해 드리는 게 낫겠다. 블로그 글 쓰고도 가끔씩 가다 의도 터지는데 트위터로 간단하게 그날의 무슨 느낌을 쓴다든가 이래가지고는 많은 오해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단체장에게는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자신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일정 단계가 되면 뭐 이용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아주 지금으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단을 내릴 생각이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죠? 네, 제가 두 분만 짧게 그래요. 질문을 좀 받고요. 답변도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좀 손 번쩍 좀 들어주시고요. 네, 요 앞에 계신 분하고 이두 번 중간쯤에 두 번째 줄 앉아 계신 분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좀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이거 먼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 간략하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 온 이경수입니다. 아까 환경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디젤 버스나 전기 버스를 다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 마을버스의 경우는 아직도 디젤 차량인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시내버스와는 다르게 차량 구입 비용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 이에 대해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는 충전소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이 어디신가요? 네, 마이크를 건네주시고요. 예,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똑같은 입장인데요. 대기 오염질에서요. 지금 서시내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요? 네, 오토바이가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소음공해하고 이 매연공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거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4대문 아니라도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서울시에 정말 거기 무슨 나이더라? 거기다 한번 제가 3년 전에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걸. 근데 그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소음공해도 없어지고 매연도 많이 저감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대기질 문제에 관심들이 많으신 서포터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말씀드리면요, 오토바이의 경우에 참 이 오토바이의 특성은요, 내연기관의 특성이 이 윤활유와 연료가 같이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송기관보다 다른 운송수단들보다 매연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모되는 연료량에 비례해서 매연 발생력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반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아까 오토바이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디젤 차량 개조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오토바이 정책을 작년, 재작년부터 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시가 지금 예를 들자면 피자 배달하는 오토바이라든가 퀵 서비스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예를 들자면 제일 고마운 데가 피자 하는 데 중에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여러분 많이 드시는 피자 중에 한 군데는 전기 오토바이를 쓰는 걸로 저희 서울시와 MOU가 업무 협약이 체결이 돼서 전기 오토바이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부서에 오토바이가 안 된다면 요즘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오토바이에 비해서.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쓸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서 동네에 배달하는 게 많잖아요. 뭐 여러분 짜장면도 드시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운송수단을 전기 자전거로 유도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전기 이륜차, 전기 오토바이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이용하는 것이 점차 이제 정책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쌍문동이 아직 마을버스가 그 경유엔진을 쓰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에는 마을버스가 2,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000대는 이미 바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로 시내버스에 중점을 두고 바꾸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진도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마을버스를 지금 그 천연가스버스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14년까지 또 다 바꿉니다. 앞으로 남은 층대를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쌍문동은 좀 빨리 할게요. 그래요. 그리고 충전소 얘기했는데 충전소가 조금 올드 버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충전소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충전소 들어오면 오해들을 하셔서 천연가스가 폭발하면 동네에 위험하다 해가지고 뭐 머리 두드리고 반대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적어도 자치구당 2개씩 50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48개인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천연가스 버스가 운행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숫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서울시청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시청 안에다 우리도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시청도 이걸 끼고 삽니다. 아주 4년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홍보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제 필요한 양을 거의 다 확보를 해서 이 CNG 버스가 운행되는데 지금 별로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보다 지금 많이 초과가 돼서 Q&A 세션을 좀 더 진행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신 부분이 계시면은요, 활동을 통해서 꼭 그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질문해주신 5분의 서포터즈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단상 위를 위촉장 수여를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